네, 우선 뭐 지난 한 해 보내오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이 유아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기관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또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내왔기 때문에 사실 지난 한 해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하셨듯이 앞으로 이제 이런 유사한 상황이 왔을 때 작년과 같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뭐 교육기관과 또 가정에서 또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은 이제 오늘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해 본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거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뭐 이런 질문에서 좀 출발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 아이가 혹시 방치되고 있지는 않을까 또는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이런 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의 무료함 또 가만히 있는 상태가 꼭 나쁜 것만은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이들이 이제 그 가만히 있고 무료하게 있고 멍하게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연령대 아이들은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 그 머릿속에 어떤 인지 구조나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른하고 달리 조금 자기 안에서 이런 인지 과정들을 정리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가만히 있고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어른은 그것을 볼 때 좀 조급하고 불안해 하기는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비를 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선은 우리가 아이가 가만히 있고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순간들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사실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나 또 행동들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루 종일 그렇게 아이들을 그냥 멍하게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낮에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좀 공급해 줄 필요가 있을 텐데, 가정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낮 시간을 보내는 건 이제 다 다른 이야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셔라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저는 저녁 시간을 그 부모와 아이들이 다시 만나는 저녁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오늘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집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있을 때 뭐 어떤 게 가장 즐거웠는지 기억에 남는지 이렇게 저녁에 10분, 20분만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아이들이 무엇을 경험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있었던 일을 되돌려서 이제 불러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성찰, 반성의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컸지만 아이들하고 저녁 때 꼭 10분, 20분 시간을 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뭘 배웠을 때 가장 재미있는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정에서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다 이런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하는가, 뭘 해야 하는가 이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가 그렇게 우리 아이가 뒤처지고 있어 지금 뭔가를 안 하고 있어 뭔가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면 그 부모의 불안감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거든요. 전가되죠. 그래서 그런 부모의 불안감이 아이에게 전가되는 것은 저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부모는 언제 불안할까 생각해 보면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옆집 아이는 벌써 한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뭐 영어도 배운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아이는 안 했는데,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부모가 불안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상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절대적인 판단,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들여다보고 우리 아이의 어떤 그 내면이나 아니면 현재의 상황들을 잘 보는 것이 또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유치원에도 교육 과정이 있는데 누리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누리 과정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 속해 있는 교육기관, 그러니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이런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육 과정인데요. 이 누리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5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5가지 영역은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꼭 이렇게 성장해야 하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영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 영역은 신체 운동 및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그리고 자연 탐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아교육에서 이 5가지 영역이 사실 뭐 명칭만 보면 굉장히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계절에 맞는 어떤 자연의 변화, 예를 들어서 화단에 꽃이 피어 있다든지 아니면 나무의 잎 색깔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러 가는 것이 그 연령대에 맞는 자연 탐구 영역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계절이나 아니면 시기에 맞는 노래를 함께 배우고 부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예술 경험에 해당되는 영역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활동, 경험들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영역 그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1차적으로는 교육기관에서 이 일들을 하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잘 지원하고 교육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5가지 영역,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사회적인 관계가 또 잘 성장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하고 또 예술적인 경험하고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이해와 탐구 이런 영역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튜브 영상물은 아이를 놓고 보았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거든요. 학습도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학습인데 이 영상물, 외부 자극으로서의 영상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극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상물에 노출이 되면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고 더 강한 자극이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상물을 통해서 학습의 효과를 보려면 사실은 그 이전의 자극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극이 들어와야 학습의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이 영상물 시청을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접근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이나 또 영상물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효과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또 이 영상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시각에 의존하고 청각에 의존했을 때 아이들은 그것을 매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생까지 쭉 그런 것들이 학습이 누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텍스트가 주는, 즉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문자로 자기의 생각을 또는 의견을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영상물, 유튜브 같은 영상물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아주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영상에 의한 자극 이상으로 텍스트를 통한 학습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잠자리 들기 전에 간단한 책 읽어주기, 이런 활동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동안 이 일을 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관계, 이런 측면에서도 매우 좋고, 또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위해서 눈을 감고 소리에 의존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게 됐을 때 영상이 주는 그 시각적인 내용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소리에 의존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영상을 자기가 만들게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런 인지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학습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물, 그 매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 영상물을 자기가 생산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이들과 간단하게 5분, 10분 짧게 우리가 이 잠자리에서 책을 읽는 이런 활동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일수록 이 부분에 대한 습관, 이 부분들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씀하셨듯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뭐 소란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뭔가 무료회 한다든지 했을 때 손에 핸드폰을 쥐어주고 태블릿을 쥐어줘서 영상을 틀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좀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에 영상물을 쥐어주는 것을 좀 늦추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녀들이 어릴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미 그런 것에 노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시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밖에서 어떤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실 저는 부모님들께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아이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좋은 행동이든 좋지 않은 행동이든 대부분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많은데 아이에게서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이렇게 줄이고 싶다? 이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부모도 사실 우리 어른들도 손에서 그런 영상물을 손에 그 영상 매체를 기기를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손에서 내려놓기 시작하면 저는 아이들도 내려놓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해본 일이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교육기관이든지 저는 두 가지 뭐 기능,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의미도 있죠. 그런 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단계를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기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이제 배우게 될 어떤 뭐 교과 내용이랄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지내는 어떤 사회성에 관한 부분이랄지, 아니면 뭐 자기 이해와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랄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어린이집, 또 유치원 교육, 그렇게 본다면 매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자체만으로도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의미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누리과정, 즉 이 유아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과정의 그 5가지 영역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또 건강하게 자라는 경험들, 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연을 탐구하고 예술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그 나이대에 맞는 발달 단계와 연령에 맞는 교육 과정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적으로도
이 유아교육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낼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학교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그 학교와 또 그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의 메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아이가 뭐 이렇게 속상한 일을 당하고 왔든지 아니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할 때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들, 이게 이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평이나 불만들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건 저는 매우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이 교육기관과 또 선생님에 대한 신뢰의 메시지, 신뢰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엄마가 또는 아빠가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과 이 관계들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게 생각하시나? 아니면 뭔가 이게 잘못된 건가?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은 저는 매우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집에서 엄마가 무언가를 그 교육적인 행동이나 어떤 경험들을 주고 싶어 하실 때 이 교육의 몫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기관과 가정이 함께 협력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팬데믹이나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뭔가 보육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을 때 누리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5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부모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5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교육과정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어떤 국가의 그 에너지 또 재정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잘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면 균형 있는 아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라고 했을 때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물어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뭐 했을 때 제일 즐거웠어? 아니면 요즘에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뭐 하고 싶어? 밖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부모가 모든 것을 정해서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본다면 아이의 이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이도 자기를 표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그런 활동들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팬데믹과 관계없이, 물론 이제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이제 국가와 사회가 바라보는 유아교육은 이제 이 학교 교육 안으로 포함하려는 시도, 변화의 흐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리과정이 대표적인 건데요. 국공립, 사립 이런 설립 유형과 상관없이, 그리고 만 3세부터 5세까지 우리가 공통적인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그 교육의 어떤 질을 잘 관리하고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죠. 해외 주요 나라들도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도 K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이제 학교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K가 이제 킨더가튼이라고 하는 유치원의 앞글자를 딴 말이고요. 그런 점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학교 교육 안에 포함해서 전체적인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호주도 마찬가지로 F부터 10까지, 이제 F는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다지는 단계, 1학년 이전에. 결국에는 이런 나라들이 그 유치원, 유아교육 기간을 학교 교육 안으로 담아내려고 하는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커다란 스펙트럼 안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학교 교육 안으로 끌어안음으로써 뭔가 교육의 질적인 수준, 유치원 교육이나 유아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 기관이나 또 선생님들에 따라서 수준이 천차만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가 또는 뭐 이제 공통적인 어떤 기준이나 내용에 따라서 관리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우리 유아교육 분야에 들어온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육 분야에서 미래가 확 앞당겨져 온 느낌이 좀 들어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미래 교육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대답, 이것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 점에서 가장 손쉽게는 뭔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미래 교육인가?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면 사실은 본질을 놓치기 쉽죠. 저는 팬데믹이 가져다 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를 발견해 본다면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교육 영역에서 이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게 했다. 이런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물리적인 공간,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그 공간, 건축물에 불과하지만 그 공간이 주는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컸었구나. 또 선생님과 아이들과 이런 물리적인 접촉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적인 의미가 적지 않았구나.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던 것이었구나.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본질인 것 같아요. 이제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남자와 여자 모두 사회생활을 하는 비율이 늘어났고 자녀를 이제 교육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근대 교육의 출현과 함께 자녀를 기르는 것이 원래는 가정의 역할이었는데 교육기관에 이제 위탁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됐죠. 그런데 원래 본질은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 교육의 어떤 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얻게 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팬데믹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시민성,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생태교육. 이 두 가지가 어린이 시절부터, 유아 시절부터 잘 갖춰주어야 할 그런 덕목, 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자녀 가정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시고, 자녀가 하나일 경우에 사실 그 환경 자체가 무언가를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질 않잖아요, 기회가. 아이들이 잘못되었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뭔가를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없는데, 결국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라갈 세상은 다양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뭔가 협력하고 이런 경험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서 이 안에서의 어떤 윤리, 도덕 이런 측면들도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당장 우리 자녀들 유아교육 그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깊이 와닿지 않은 문제일 수는 있지만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초상권의 문제랄지 어떤 저작권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교육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자연을 돌보고 보호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구와 또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어우러져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른들이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할 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이렇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살 터울의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빠인데요. 이 둘이 너무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첫째 아이는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또 열심히 하고 굉장히 동적인 아이예요. 3살 동생인 둘째는 굉장히 아주 반대라서 매우 정적이고 그렇지만 창의적이고 애교도 많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뭐 하자, 뭐 먹으러 가자,
뭐 하고 싶니? 뭐 갖고 싶니? 이렇게 했을 때 둘이 대답이 항상 달라요. 늘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를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전혀 다른 이 두 아이를 저희가 키우면서 이제 저희 부부가 그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었는데 그 행복의 정의가 정말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그 행복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본성, 본질을 거스르지 않고 그것을 잘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서로 다른 성향을 말씀드렸는데 첫째 아이는 그 첫째 아이가 좋아하고 맞는 성향대로 또 둘째는 둘째에 맞게 저희들이 늘 이렇게 존중하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원칙은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자. 이게 저희가 뭐 둘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늘 지키려고 하는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저녁에 퇴근해서 아이들과 꼭 대화하거나 잠자리 들기 전에 뭐 간단한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거나 잠잘 때 살짝 옆에 있어주거나 주말에 같이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또 시간 내서 아이들 방학이나 또 휴가 기간에 이렇게 같이 여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 좋은 추억들을 갖게 해주자.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었고요. 세 번째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에 대한 압박보다는 체력을 길러두자. 이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 원칙 아닌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부는 나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체력이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 공부도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초등학교 때 기초 체력을 잘 길러주고 그래서 그 체력을 가지고 나중에 스퍼트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뭐 등산 저희 아이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기띠에 메고 북한산도 오르내리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산 좋아하고 체력도 좋은 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인데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기대와 또 바람대로 잘 커주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살짝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네, 그걸 하나의 또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린이집도 다녔고 또 그 전에 더 어렸을 때는 감사하고 죄송하게도 할머니들의 도움도 받았고 네 그랬습니다. 막 돈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건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넷 다 자전거 타고 요즘 이제 자전거 도로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하천이나 한강변까지 이렇게 자전거 타고 쭉 같이 가는 거 그런 거 잘하고 또 서울에는 뭐 서울 공용 자전거 이렇게 또 다른 지역 도시들에도 공용 자전거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하고요. 걷는 거 좋아하고 그런 일들 많이 합니다. 네, 요즘에 또 그 온라인 또 팬데믹이라서 밖에 잘 못 해가지고 소음 없는 홈 트레이닝 저녁에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는 꼭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네. 이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저는 그 미국에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었고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뭐 이런 뭐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시간적으로든 이런 여유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TV 볼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굳이 TV의 필요성을 못 느꼈었고요. 그리고서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요 시기였는데 뭐 오면서 TV를 살까 하다가 그냥 지금까지 없었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았으니까 뭐 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의 영상물은 우리가 접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서 어떤 숙소에서 TV가 있으면 저희 가정은 그 시간이 굉장히 또 독특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TV를 많이 봤으면 사실 그 시간이 그렇게 그냥 일상이 될 텐데 여행을 가면 아이들이
아, TV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색다른 경험도 좀 있는 것 같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TV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좀 색다른 저희 가족만의 좀 문화인 것 같고, TV가 없으니까 확실히 뭔가 그 집에서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고, 또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끔 책을 이렇게 읽으면 아이들도 따라서 책도 읽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뭔가 억지로 이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어떤 저희 가족만의 그 문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